지금 이 시기에 오히려 그 여유가 있으면 더 모아가야 되는 그 위치인 것 같고요. 조금 지겹다고 좀 내리거나 그랬다가는 저 조금 후회하는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연말쯤까지 봤을 때요. 음, 왜냐면 지금으로 봤을 때도 저는 2억 정도는 좀 무난하게 네.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1억이라고 그냥 진짜 보수적으로 보고 연평균 수익률도 한 20%로 보수적으로 봐도 3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네. 비트코인 한 개에 가격이 237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조금 많은 분들이 그 비트코인 또 이렇게 정체를 하다 보니까 또 좀 지루해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구글 트렌드로 봤을 때는 개인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10만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10만이 지금 이게 주봉 차트인데 2025년 그리고 요 2024년 요때 그 ETF 통과됐을 때 1억 네. 찍고 연말에 1억 찍고 갑자기 올라서 이제 1억 5천대에서 이렇게 놀다가 조금 조정받고 다시 이제 1억 4천 5천 요때 이렇게 됐는데요. 네. 이때에도 보면은 그 요 하락기 이렇게 한 33% 정도 빠졌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나가시고 관심도 없어지시고, 음, 그래서 1억 찍었을 때 굉장히 관심이 또 고조되고 올라가니까 이때 또 막 구글 트렌드 올라가고, 근데 또 1억 5천 찍고 횡보하고 하락하고 또 올라갔다 회복하고 했는데 지금은 또 관심이 없는데, 여기서 또 아마 슈팅이 나오면 저는 또 그 구글 트렌드 검색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고래동 공부나 이렇게 안에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바는 뭐냐면, 지금 이 시기에 오히려 그 여유가 있으면 더 모아가야 되는 그 위치인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의 조금 지겹다고 좀 내리거나 그랬다가는 저는 조금 후회하는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연말쯤까지 봤을 때요. 음, 왜냐면 지금으로 봤을 때도 저는 2억 정도는 좀 무난하게 네.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조금 확신하느냐, 근거를 대봐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제가 여기 고래동 공부 멤버십에 뉴스를 이제 거의 매일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뉴스들을 다 보면은 큰 네. 틀에서는요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요. 음, 제가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오늘도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는 정말 실생활에 들어온 건데, 그 이게 리답, 이 영상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리다페이라고 네. 홍콩의 한 그 기업이 미국 비자와 제휴를 맺어가지고요 카드를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걸 리닷이라고 카드에 써 있는데 그 실물 카드를 주기도 하고 온라인 카드로, 이게 지금 리닷 카드거든요. 실물 카드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네. 근데 이걸로 그냥 결제를 하면은 우리가 그냥 체크카드 결제하듯이, 그냥 우리 비자 마스터카드 결제하듯이 결제를 하는데, 이게 테더로 또는 비트코인으로 계좌에 갖고 있으면 결제를 하는 순간 자동으로 원화가 결제가 되면서 이제 테더가 환전이 되면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해외에 갔을 때 우리가 뭐 미국이나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갔을 때 그 나라 돈으로 이게 저절로 결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게 환전 수수료가 든단 말이에요. 음, 근데 여기는 환전 수수료가 거의 없대요. 아, 그러니까 되게 이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적립도 비트코인으로 적립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야, 좋다. 소액이지만. 근데 네. 만약에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닌 거예요. 결제 그러게요. 금액이.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상품이 지금 출시가 됐는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음료수 한 병을 결제하는데 1.6 테더니까 한 뭐 2천 원? 이렇게 이미 결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이게 SBS 뉴스인데 SBS 뉴스에서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보도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려되는 거를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현재로서는 어떤 규제나 프레임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선 그런 피지사나 간편 결제사들이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테더 결제가 맞아지면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수익 모델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결국은 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황세윤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국내에서 소비를 하더라도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거래에 많이 침투할수록 원화의 지위는 약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음, 이 통화 주권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저희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 이민 정책도 되게 관대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원화의 주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아마, 제 생각엔 지니어스 법안도 통과가 될 거고,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특히 그 달러 기반이잖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되게 좀 많이 육성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만 해도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뭐 달러 사고 환전하고 하기에 너무, 너무 불편한데, 네,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매수하는 거 진짜 너무 쉽단 말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코인 사듯이 그냥 너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뭐 외국 나가 보니까 이게 되게 편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4월 달에 홍콩에 다녀왔었어요. 그냥 거기는 정말 옹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좀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어, 결제나 뭐 테더 결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많이 앞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수수료도 되게 적은 편이고 그런 게 좀 되게 활성화가 이미 돼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어찌됐든 스테이블 코인 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원화의 지위가 아까 선임 연구원분이 말씀하셨지만 원화의 지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원화의 수요 자체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 제 생각에 원화 가치는 달러 가치도 물론 떨어지지만 더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잖아요. 네, 부동산은 누가 뭐래도 원화 표시 자산이거든요. 네, 한국 부동산을 달러 표시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내 재산이 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명목상으로 봤을 때는 뭐 부동산이 10억 하던 게 11억 하고 12억 하고 하니까 되게 많이 오른다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달러 가치도 대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네. 부분에서는 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래동 공부 카페에도 제가 글을 올렸는데 옹달님은 비트코인 연평균 몇 퍼센트 정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네, 20년 정도를 봤을 때는 한 30% 연평균? 네, 네, 근데 뭐 5년, 10년으로 땡기면 40%, 50%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아주 아주 보수적으로 한 20% 이상은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요? 20%.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0%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좀 더 길게 한 30년으로 제가 잡아봤거든요. 그러면 음, 비트코인이 얼마가 되어 있을까? 그냥 지금 음, 한 1억 4천, 5천 되는데 이것도 그냥 보수적으로 많이 떨어져도 저는 1억을 웬만하면 안 깰 것 같거든요. 올해는. 그럼 만약에 1억이라고 그냥 진짜 보수적으로 보고 연평균 수익률도 한 20%로 보수적으로 봐도 음. 3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네. 비트코인 한 개에 가격이 237억이더라고요. 와. 아니,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도 음, 237억이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데 뭐 주식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솔직히 테슬라가 저는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30년 후에 뭐 일론 머스크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도 뭐알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 이런 데가 3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네. 걸 생각하면 비트코인은 아무리 리스크를 생각해봐도 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뭐 양자 컴퓨터, 옹달님도 올리셨던데 양자 컴퓨터 이슈가 있긴 하잖아요. 해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비트코인이 정말 코드가 다 해킹당할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음, 중앙화된 은행은 이미 진작에 다 초토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 시총보다 전체 뭐 중앙은행들 터는 게 훨씬 더 금액도 크고 털기도 훨씬 쉽고 한 제 생각에 한 1000배는 쉬울 것 같아요. 네. 중앙은행 하나만 뚫으면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리스크도 적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0년 후에 한 200억 되는 자산을 우리가 안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네, 강력한 게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또 네, 말레이시아나 태국도 보면 뉴스들을 보면은 네, 이미 테더 결제가 되게 보편화돼 있더라고요. 저도 음, 싱가포르 가서도 좀 그런 거를 보긴 했는데 네, 진짜 저 주변에 계신 조금 자산가분들도 지금 이렇게 막 20조 추경 우리나라 나온다고 하면은요. 이게 음, 원화 가치가 물론 이게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부흥되고 막 올라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재정 정책을 오히려 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뭐 표심을 자극할 수 있고 민심을 자극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나라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도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보유를 하면 이런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달러를 음, 쥐고 있는 거니까.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막 이자를 5%에서 10%씩 줘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결제할 때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고 게다가 결제를 했을 때 페이백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으로 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점이 너무 큰 거예요. 음, 그리고 해외 송금도 너무 편하고 여러 네, 가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으면은 이게 정말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건 단순히 뭐 작은 어떤 기업이 뭐 알리랑 테무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되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유통을 완전 한나라의 유통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지만 저는 사실 떻게 보면은 이 통화 쪽 테더가 이 알리 테무의 몇 배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말씀하셔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돈을 풀어서 기업을 키우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 정권들에서도 돈을 많이 뿌려서 기업을 키워보려고 막 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아쉬운 게 그 대부분이 다 눈먼 돈이었다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옹달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게 기업을 키워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국가에서 대체 어떻게 기업을 키워야 되나 이거에 대한 방법을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제 생각엔 물론 우리가 재벌들 싫어하고 대기업들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결국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계속 해나가려면 저는 큰 기업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엄한 데다가 돈 써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바에는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선별해서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해주면 앞으로도 좀 큰 기업들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요새 우리 대기업들도 사실 너무 많이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 대기업 하나 무너지면 그 연쇄 효과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저는 뭐 이번 정권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좀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좀 육성해주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오히려 좀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그 반도체 생산하는 것도 그렇고 전력 문제가 진짜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뭐 대만, 중국, 뭐 미국 할 거 없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력 문제가 진짜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원전 탈원전 이야기 했었는데 그 탈피된 건가요? 원전 다시 어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그거 제가 잘 체크를 못 해봐서. 네, 저도 국내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이미 조금 바뀌는 추세라서 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조금 바뀌는 추세 같고요. 네. 그래서 원전 없이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만 뉴스를 제가 정보를 상세하게 좀 들여다봤는데 대만에서는 TSMC가 사용하는 전력이 국가 전체의 15%래요. 음, TSMC 하나의 회사에서. 근데 네. 탈원전을 2019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하나 남았는데 그 1, 2년 있으면 걔도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원전 완전 탈원전이 된대요. 대체 에너지가 거기를 대신할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체 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이 너무 미비한 거죠. 어, 그래서 막 대만도 막 정전되고 막 난리도 아니래요. 얼마 전에 유럽에서도 스페인 쪽에 막 정전 때문에 막 되게 심각했었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더 많이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제 생각에 원자력 강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을 좀 이번 정부에서 좀 많이 밀어가지고,
좀 소형 원자로 요즘에 인기 되게 많은 섹터인데 그걸 좀 정말 좀 많이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 정도인가? 그때 체르노빌이요? 전에, 예, 네, 체르노빌이라는 네, 그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영화? 봤어요.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음, 근데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많이 언급이 되면서 원전 반대론자들이 이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네, 과학자나 기술자가 아니니까 정확한 건 모르는데,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진짜 답답해요. 음, 그리고 이게 관료제 시스템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공산당 사회주의 구조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책임 회피, 음, 이게 나한테 내성까지 오지 않기 위해서 하급자에서 꼬리 자르기 이런 것들도 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화만 봤을 때는 이거는 그 프로토콜, 그 절차상을 잘 만들면, 그리고 문제 해결도 되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전에. 음, 근데 그런 게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상급자의 실적 쌓기, 보여주기식 행정, 그런 것 때문에 성과 달성해가지고 막 전 세계에 공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태가 어마어마하게 터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기술은 잘 모르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에너지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AI는 지금 또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미국에서도 지금 다시 그 셰일가스라든지 천연가스 다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쪽은 오히려 조금 깎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전력 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가 강국이기 때문에 또 기회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근데 에너지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뭐 대만 같은 데는 요즘에 데이터 센터를 안 지으면 AI 같은 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허가도 잘 안 내준대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AI 같은 걸 육성하려고 하겠죠. 앞으로도 뭐 전력 많이 먹는 데이터 센터도 앞으로도 계속 짓게 될 거고 탈원전은 지금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